안녕하세요. 오늘은 BA 지역 가는 날입니다. 조식 시작이 6시인데요. 5시 50분부터 기다렸습니다. 조식의 구성은 무난했습니다. 저희는 먹지 않았지만 게를 좋아하신다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았습니다. 조식을 먹다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급한 마음에 카카오 택시로 택시를 호출했는데요. 비싼 것 같습니다. 우버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앱조차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 흘러가는 시간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무튼 제때 삿포로역에 도착했고요. 7시 13분에 출발하는 아사히카와행 열차에 무사히 탑승했습니다. 아사히카와 1시간 반 후 아사히카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렌트카를 픽업하러 가야 하는데요. 렌터카 업체는 바로 역 옆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클룩에서 예약했고요. 예약할 때 17,600원 결제했고 현장에서 추가로 보험료 및 잔금으로 9,790엔 결제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여권과 국제면허증을 제시하면 간단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좌측주행, 그리고 스톱 표지판에서 꼭 멈추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스톱 표지판을 무시하고 달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끔찍했습니다. 이 차야? 왜 이렇게 귀여워? 저희가 렌트한 차는 귀여움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안도가 되었습니다. 운전하기 참 쉽겠구나. 마치 둘리 같았습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참 귀여웠습니다. 이걸 찍어주면 이 위치가 나오나봐. 청해호수 등의 주요 명소마다 고유 코드가 있었는데요. 내장된 내비에 그 코드를 입력하면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내비와 구글 내비를 둘 다 켜놓고 주행했는데 구글 쪽이 조금 더 믿음직했습니다. 운전석 위치가 달라서 엑셀과 브레이크 위치도 다를까봐 걱정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만 깜빡이와 와이퍼 위치는 다르다 보니 마른 하늘에 와이퍼를 켜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도장 깨기 하듯이 BA 지역 명소들을 싹 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목적지는 청해호수입니다. 되게 귀엽다. 청해호수, 이름 그대로 푸른 호수입니다. 이곳의 탄생 배경은 완전히 우연이라고 합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BA강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여 했는데 그로 인해 이곳에 물이 고였고 이렇듯 신비로운 연못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저 푸른빛일 텐데요. 알루미늄을 포함한 화산성 광물이 BA강에 유입되어 띠게 된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 앙상한 나무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푸른 호수에 서 있는 죽은 나무들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지역 주민들과 일부 사진 애호가들만이 찾는 곳이었지만 2012년경 애플의 맥 OS의 배경화면으로 채택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청해호수에서 멀지 않은 또 하나의 명소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이제는 제법 좌측주행이 익숙해졌습니다. 흰수염 폭포 바로 옆에 주차하면 과태료 느낌이라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다리 방향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이 다리에서 보는 거. 폭포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백발의 소형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흰수염 폭포입니다. 저 멀리 흰 연기를 뿜어내며 지금도 활동 중인 도카지 다케산의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폭포입니다. 지표면을 흐르다 떨어지는 일반적인 폭포와는 달리 이곳의 폭포는 암벽의 틈새에서 새어나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은 자갈과 모래층, 그리고 화산암층이 겹쳐져 있는데요. 그 틈에서 지하수가 솟아나와 폭포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물 색깔이 푸른빛을 띠는 이유는 청해호수와 마찬가지로 화산성 광물이 물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폭포의 풍경을 완성하는 건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웃음소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EBS 같은 멘트였지만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팜 토미타, 이름 그대로 토미타 가족의 농장입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입속을 즐겁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라벤더 아이스크림과 유바리 멜론 둘 다 맛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길래 따라 먹어본 멜론빵도 아름다운 맛이었습니다. 팜 토미타에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료라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6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피어나는 이 라벤더 밭의 풍경이 압권인데요. 팜 토미타가 라벤더를 재배하기 시작한 건 1950년대부터입니다. 당시에는 라벤더 오일을 납품하기 위해 키웠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에 저가 오일 수입과 합성 향료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라벤더 농가는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주변 농가들이 라벤더 재배를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팜 토미타는 강한 의지로 라벤더 농장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1976년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국철의 달력에 팜 토미타의 풍경이 실린 건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농가도 서서히 활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라벤더 밭의 절정은 7월 중순부터 하순이라고 합니다. 라벤더를 활용한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기념품 샵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준페이가 위치한 마을은 영화 트루먼 쇼의 트루먼이 사는 마을 같았습니다. 묘하게 깨끗하고 묘하게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있는 듯 했습니다. 투어버스와 맞물려서 대기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은 가게 바로 옆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이자 대표 메뉴인 에비돈을 2개 시켰습니다. 새우튀김 덮밥인데 새우의 개수는 3개 혹은 4개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웨이팅을 해서라도 먹어야 하는 맛이었습니다. 새우는 크고 통통하고 튀김에 사용된 빵가루는 더없이 바삭했습니다. 찾아보니 제가 먹고 있는 새우는 블랙 타이거라는 왕새우 종류라고 하는데요. 최대 3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준페이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블랙 타이거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빵가루는 매일 직접 갈아서 쓴다고 하는데요. 좋은 기름에 튀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게만의 비법이 담긴 소스는 며칠씩 끓여가며 만든다고 합니다. 소스의 간은 매우 적당했습니다. 정말로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이번엔 숲속에 있는 감각적인 공간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마치 캠핑장 같은 이곳은 원래는 초등학교 자리였다고 합니다. 1987년 마에다 신조라는 저명한 사진작가가 폐교된 학교를 리노베이션하면서 이곳은 갤러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내부는 이름 그대로 갤러리였는데요. 홋카이도의 자연을 주제로 아름다운 사계절의 경관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에다 신조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마에다 아키라, 그리고 손자 마에다 키이의 작품까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조예가 깊진 않지만 마에다 신조의 작품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현장에는 손자 마에다 케이가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진 엑스뿐만 아니라 갤러리에서는 탐나는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엽서가 있었고요. 달력도 있었습니다. BA 지역의 절경을 담은 사진집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가격이 착한 편은 아니어서 선뜻 지갑이 열리진 않았는데요. 마그넷은 하나 기념으로 샀습니다. 갤러리도 상당히 볼만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결정적인 풍경이 있는데요.
바로 자작나무 숲길입니다. 멋있다.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을 내려놓게 만드는 곳이었고요. 선글라스도 벗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짧지 않네. 생각을 정리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여긴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감탄을 자아낼 다음 장소로 이동할 텐데요. 이번에 가볼 곳은 꽃밭입니다. 거대한 꽃밭, 사계체의 언덕입니다. 여기도 입장료가 있나? 입장료는 10월에서 6월까지는 무료였습니다. 이날은 6월 29일이었습니다. 걸어서 보기에는 너무 넓은 곳이라 탈 것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헬리콥터 가격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1인당 500엔씩 내고 트랙터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비쌌다고? 무척 듬직해 보였습니다. 마주보고 가야 돼? 커다란 바퀴를 가진 박력 있는 트랙터의 힘에 이끌려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는 기분은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사계체의 언덕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팜 토미타가 라벤더 밭으로 인기를 끌며 관광객들로 붐비게 되자 뒤이어 등장한 곳이 바로 이 사계체의 언덕입니다. 사실 방문 전에는 팜 토미타와 비슷한 느낌일 거라 생각하며 큰 기대 없이 찾아왔는데요. 확실히 거대한 규모에서 오는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5종 세트를 만나보러 갈 텐데요. 크리스마스 나무, 마일드 세븐 나무, 캔과 메리의 나무, 오야포 나무, 세븐스타 나무. 우선은 제일 가까운 크리스마스 나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진짜 그림 같네. 좌우 대칭에 위로 뾰족하게 솟은 모습이 장식을 단 크리스마스 트리와 닮아 이름 붙여진 크리스마스 나무입니다. 물론 주변이 다 농작물이긴 하지만 허허 벌판에 홀로 덩그러니 우뚝 서 있는 자태가 외로워 보이면서도 어쩐지 대견한 마음마저 들게 했습니다. 참 묘하게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진중하게 한마디씩 던지는 그런 친구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렌트카 반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마일드 세븐 나무로 향했습니다. 내비를 따라왔더니 마일드 세븐 나무와 너무 초근접이었습니다. 사진을 근거로 추정해서 거리를 좀 벌려가며 이동했더니 공식적인 포토스팟이 있었습니다.
1978년에 일본의 담배 브랜드 마일드 세븐의 광고 촬영지로 유명해진 마일드 세븐 나무입니다. 광고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사유지 무단 침입 등의 이슈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벌채가 진행되어 광고 당시에 비해선 줄지은 나무의 수가 상당수 줄어들었는데요. 여전히 뭉클한 경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쪽 아니에요? 제 같은데. 맞아. 이번엔 켄과 메리의 나무입니다. 1972년 닛산 자동차의 스카이라인 광고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포플러 나무 켄과 메리의 나무입니다. 광고에 나왔던 커플의 이름이 켄과 메리여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홀로 고고하게 하늘을 향해 길게 뻗어있는 모습이 무척 당당하고 근사해 보였습니다.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사유지 침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가 느껴져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어 차로 방문하기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네 번째 나무는 오야코 나무입니다. 왼쪽에 있다고? 내비를 따라왔더니 마일드 세븐 나무와 마찬가지로 너무 초근접이라 별 감흥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야코는 일본어로 부모와 자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처럼 보이시나요? 마찬가지로 사진을 근거로 추정해서 그 아래쪽으로 이동했더니 그 감성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보니 부모 자식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 곳은 세븐스타 나무입니다. 사실 저는 좀 너무 의아했습니다. 이게 왜 유명한 거지? 직접 보니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나 하나씩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원래는 정면에 보이는 도로변에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방문객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민원으로 모두 벌채되었고 결과적으로 이곳의 풍경은 너프당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농지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이 풍경은 BA를 방문할 때 왜 이곳을 꼭 찾게 하는지 점차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너프당했지만 썩어도 준치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나무의 이름이 세븐스타인 이유는 1976년에 일본 담배회사인 세븐스타의 패키지 사진과 광고에 이 나무가 사용되면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제가 짧게 머무는 동안에도 많은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도로를 점거하고 사진 찍는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벌채된 건 좀 많이 슬펐습니다. 이제 렌트카를 반납하러 가야 합니다. 7시까지 반납하지 못하면 하루에 렌트비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명 이상이면 렌트카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명 이상이면 렌트카가 투어버스보다 더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반납하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했기 때문에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삿포로역과 아사히카와역을 오고 간 비용은 레일패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보험료, 렌트비, 주유비까지 13만원 가까이 쓴 것 같았습니다. 6시 50분에 반납을 마치고 삿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홋카이도 여행은 계속됩니다.